안녕하세요. 올로바드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이제 NFC 서부지구 이제 7번째 지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시즌 최하위였던 시애틀 시옥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즌에 7승 10패 하면서 이제 지구 4위에 랭크됐었던 시애틀 시옥스가 주전 쿼터백 러셀 윌슨을 떠나보내고 저렇게 세 판짜기에 들어갔습니다. 뭐 단순히 주전 쿼터백을 떠나보냈다는 의미 이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애틀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과 결별을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윌슨의 이제 커리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이제 10시즌 동안 이 시애틀에서 이제 활약을 했었고 결장한 경기가 단 3번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다 지난 시즌에 있었던 일이고, 9번의 프로볼, 8번의 플레이오프 진출, 여기에 이제 2번의 슈퍼볼과 한 번의 슈퍼볼 우승까지. 한 번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한 점을 얹어줘야 되지 않나. 1.5 우승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사실 그 슈퍼볼 49에서 인터셉션이 안 나왔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였잖아요. 뭐 0.5 정도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어떤 커리어를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뭐 명예 전당에 입성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시애틀 소속으로 지금 104승, 그다음에 292개의 패싱 터치다운과 37,000 패싱 야드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록들이 모두 시애틀 프랜차이즈 쿼터백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맷 핫셀백이나 이런 선수들 뭐 시애틀 쿼터백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러셀 윌슨에 비할 업적을 세운 선수는 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러셀 윌슨이 팀을 떠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러셀 윌슨이 이제 팀 내 어떤 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해피하지 않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건 역시 이제 피트 캐롤 감독이 러싱 공격을 이제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공격 철학과 윌슨이 좀 안 맞았다. 이렇게 좀 봐야겠어요. 그래서 사실 2020년에 뭐 렛 러스 쿡이라는 이제 캠페인을 펼치면서 러셀 윌슨의 이제 패싱 게임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를 한 해도 있었지만, 그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브라이언 쇼텐하이머가 이제 경질이 되는 쪽으로 이제 결말이 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윌슨이 시애틀 구단에 좀 정이 떨어지는 뭐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던 시애틀, 결국 이제 덴버로 이 러셀 윌슨을 보냈고, 반대급부로 받아온 게 1라운드 픽 2장, 그리고 2라운드 픽 2장, 5라운드 픽 1장에 쿼터백 드루락, 그리고 타이트엔드 노아 펜트, 디펜시브 엔드 셸비 해리스, 이렇게 이제 3명의 선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셀 윌슨과 4라운드 픽 1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이제 시애틀이 좀 얻은 게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에 러셀 윌슨이 더해져 있을 때 과연 이제 시애틀이 플레이오프 진출, 뭐 혹은 이제 그 이상을 여하히 노릴 수 있겠느냐 하면 이제 선뜻 그렇다는 답이 좀 나오질 않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윌슨도 이제 좀 많은 나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쯤은 좀 물갈이를 하고 뭐 좀 새로운 출발을 할 만한 타이밍이기도 했다. 뭐 그런 지적도 분명히 좀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윌슨이 떠났기 때문에 이 쿼터백 대수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드류락 선수가 이제 뎁스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여기다 이제 지노 스미스, 제이콥 이슨,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로스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윌슨 트레이드 직후에는 뭐 베이커 메이필드라든지 뭐 지미 가로폴로라든지 이런 좀 NFL 무대에서 주전 경험이 충분히 있었던 선수들을 좀 데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뭐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현재로서 뭐 좀 그런 뉴스들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즌은 지노 스미스와 드루락이 좀 주전 경쟁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는 이제 지노 스미스가 조금 더 앞서 있다, 이런 이제 평가인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이제 시즌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먼저 부여받겠지만, 기회를 먼저 부여받는 것이 결코 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먼저 이제 자리를 잃는 뭐 포지션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뭐 일단 1주차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프리시즌에는 좀 두 선수가 골고루 좀 기회를 나눠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 어떤 프리시즌 경기 내용에 따라서 이 피트 캐롤 감독이 좀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2명의 선수가 냉정하게 뭐 주전 쿼터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뭐 팀이 정말 잘 갖춰진 팀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애틀 시옥스의 팀 상황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이 두 선수가 좀 드라마틱한 그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긴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냉정하게 이제 NFC 웨스트가 뭐 AFC 웨스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지구 선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지구 중 하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좀 승수 자판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NFC 웨스트에 이제 뉴욕 제츠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나머지 세 팀 입장에서는 시애틀과 이제 두 번씩 만나는데 혹여 이제 한 경기라도 좀 발목이 잡힌다면 이 지구 우승 경쟁에서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쿼터백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다음에 이제 러닝백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쿼터백의 이제 이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러닝백의 역할이 중요한데 러닝백의 뎁 차트를 보면 시애틀이 왜 이제 저희가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이제 팀의 주전 러닝백으로 활약을 했던 크리스 카슨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지난 시즌에 목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뭐 수술도 하고 뭐 좀 회복 단계에 있다 이런 뉴스들이 있다가 좀 결국에는 그 부상의 어떤 후유증을 좀 이겨내지를 못하고 좀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크리스 카슨이 지금 팀 로스터에서 이제 빠져나갔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제 갑자기 좀 뭐 나타나서 100 플러스 러싱 야드 게임을 4번이나 만들어냈던 이 라샤드 페니가 오히려 이 크리스 카슨보다 이제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하게 되는 좀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네. 일단 라샤드 페니와 1년 연장 계약을 하면서 뭐 좀 주전 러닝백 자리를 맡길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제 이 선수에게 연장 계약을 맺어주긴 했습니다만 앞선 시즌들이 이제 뭐 부상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애틀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 카슨의 은퇴 때문에 레버리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연장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페니가 앞선 3년 동안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워낙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 2021 시즌을 앞두고 이제 5년차 옵션을 실행하지를 않았어요. 네. 만약에 그때 실행을 했다면 이 라샤드 페니와 1년 450만 달러짜리 이제 계약을 뭐 자동적으로 연장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다가 2021 시즌이 끝나고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애틀이 좀 의리됐기 때문에 그렇죠. 라샤드 페니와 1년 575만 달러짜리 계약을 했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125만 달러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손해를 받고 뭐 라샤드 페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구단에게 뭐 통쾌한 복수를 했다. 뭐 이렇게 좀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 케네스 워커 2세를 뽑으면서 카슨의 공백을 어느 정도 이제 메우고자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쿼터백도 그렇고 러닝백도 그렇고 뎁스만 놓고 봤을 때는 썩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와이드 리시버 진영만큼은 여전히 좀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DK 메칼프와 지금 3년 7,200만 달러짜리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타일러 로켓, DK 메칼프 이 듀오만큼은 좀 건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이드 리시버만 가지고 어떻게 뭐 공격을 풀어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러셀 윌슨이 있을 때만큼의 어떤 뭐 경기력, 기록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좀 다소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타일러 러켓 선수가 이 러셀 윌슨 선수와 굉장히 찰떡궁합을 과시했던 선수잖아요. 저 같았으면 패키지 딜로 묶어가지고 함께 파는 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윌슨, 타일러 로켓 이 듀오는 이제 해체가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각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두 선수 모두 뭐 높은 클래스의 이제 훌륭한 리시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족해 보이는 쿼터백들의 멱살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뭐 그게 좀 시애틀의 이번 시즌을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자리에는 역시나 앞서 트레이드로 넘어온 노아 펜트 선수가 넘버원 이제 타이트엔드가 될 텐데 펜트가 오면서 이 타이트엔드에 대한 어떤 그런 공백은 확실히 좀 메워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만약에 NFL 선수를 소재로 뭐 랭킹 쇼 같은 걸 한다면 쿼터백 운이 없는 선수 뭐 이런 랭킹에서 꽤 상위에 올라갈 만한 커리어를 지금 보내는 게 노아 펜트다. 그러니까 사실 덴버 시절에도 뭐 드류 락이라든가 뭐 테디 브리지워터라든가 이렇게 썩 뭐 인상적이지 않은 쿼터백들과 함께 뛰면서도
데뷔 후 3년 동안 꾸준히 500야드에서 600야드 정도를 잡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기록이 좀 과소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더 이제 높은 클래스의 선수라고 보이는데 덴버에 윌슨이 왔는데 그 반대급부로 지금 시애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도 드루락 혹은 디노 스미스의 지금 패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아 펜트가 참 커리어에 운이 없다. 이렇게 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이런 걸 좀 새삼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린베이 얘기했을 때 이제 마르케스 발데스 켄틀링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운이 좋은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타이트엔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 뭐 시애틀 하면 이제 늘 뭐 어떻게 보면 뭐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오펜시브 라인인데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게도 윌슨이 떠나니까 이제 본격적인 보강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러셀 윌슨 입장에서는 좀 열받을 만한 상황이다. 물론 이제 팀을 떠났지만 좀 내가 있을 때 좀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뎁스 차트를 살펴보면 센터와 가드 두 자리, 그러니까 인테리어 쪽은 이제 기존 로스터에 있던 선수들이 주전 자리를 이제 그대로 차지하는데 양쪽 태클에는 좀 드래프트 상위 이제 픽들을 소비를 하면서 좀 새로운 시대를 좀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은 찰스 크로스 그리고 3라운드에서 뽑은 에이브럼 루카스라는 이제 신인 선수들로 이 자리를 메울 예정인데 진짜 제가 러셀 윌슨 선수면 엄청 킹 받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선수들의 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나 뭐 잘할지 못할지 이런 것들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시애틀이 이런 이제 높은 드래프트 픽을 오펜시브 라인에 잘 투자를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윌슨이 떠난 시점에서 이제 시애틀도 좀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역시나 리빌딩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두 명의 핵심 선수가 떠났습니다. 바비 웨그너 선수가 이제 방출이 됐고 그리고 DJ 리드를 뉴욕 제츠로 떠나보냈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두 선수가 떠났어요. 오펜스에서 러셀 윌슨이 떠난 것만큼이나 이 디펜스에서 바비 웨그너라는 선수가 어떤 시애틀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이제 팬들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존재감 사실 뭐 거의 윌슨의 뭐 저는 맞먹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커리어도 화려하고 정말 엄청난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 이제 좀 나이가 많고 또 이제 인사이드 라인베커 치고는 또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셀러리 캡 문제, 리빌딩 문제 이런 이유들로 좀 방출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선수는 실력이 없어서 방출됐다라고 보면 안 되고 팀 상황이 좀 안 맞았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방출된 이후에 램스랑 지금 5년 5천만 달러 계약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실력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선수가 이제 기량이 떨어져서 방출이 된 거라면 이 램스 같은 슈퍼볼 우승을 하는 구단이 뭐 5년에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주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바비 웨그너의 실력은 좀 여전히 뭐 믿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러셀 윌슨과 바비 웨거는 이제 드래프트 동기였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10시즌 동안에 프로볼에 8번 그리고 퍼스트팀 올프로에 무려 6번이나 선정됐던 뭐 리그를 대표하는 인사이드 라인베커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매해 100개 이상의 태클을 기록했고 태클 리더를 차지한 적도 2번이나 있을 정도로 뭐 훌륭한 이제 커리어를 시애틀에서 보냈는데 결국 이제 은퇴까지 어떤 이제 원클럽맨으로 남는 데는 좀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램스로 이제 웨그너 선수가 갔기 때문에 1년에 또 2번씩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애틀을 또 꼬박꼬박 한 번씩 찾아올 예정이죠. 팬들의 마음이 좀 찢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이렇게 팀의 충성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스타가 떠난 다음에 그것도 심지어 구단이 방출을 한 이후에 다른 팀으로 건너가서 우리 팀으로 오게 되면 팬들의 마음은 참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주 차에는 러셀 윌슨이 이 시애틀 경기장을 방문할 예정이고 제가 이제 시애틀 스케줄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네. 바비 웨그너도 이제 시즌 중반에 언젠가 한 번은 지금 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홈커밍 데이 때 이 시애틀 팬들 또 이제 유별나기로 또 유명한 팬들이니까 어떻게 좀 맞아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귀책 사유가 구단 쪽에 있기 때문에 팬들이 뭐 야유를 하거나 이런 일이 뭐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수비 쪽에도 리빌딩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이제 뽑은 루키 선수들 좀 살펴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찰스 크로스 1라운드 전체 9번에 뽑은
미시시피 스테이트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러셀 윌슨이 굉장히 킬링받을 만한 그런 픽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제 그 이코누와 함께 에반 리레이은 넘버 3 오펜시브 라인맨으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가 바로 이 찰스 크로스입니다. 사실 정말 이 필요했던 포지션 보강이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출신 컨퍼런스가 SEC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그 최고의 엣지 러셔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해왔다는 부분이 이 선수가 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SEC 컨퍼런스 내에서 미시시피 스테이트는 사실 그렇게 뭐 상위권에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 이제 나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 지금 지난 시즌에 이제 683번의 패싱 블락 이제 스냅을 소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색을 허용한 게 단 한 번, 프레셔를 허용한 게 단 6번에 그쳤을 정도로 뭐 리그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찰스 크로스라는 평가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이 미시시피 스테이트에서 이제 주로 쓰는 스킨 에어레이드이기 때문에 럼블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경험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이제 익숙하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피트 캐롤 감독은 또 런 성애자잖아요. 예,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봤을 때 시애틀과도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좀 궁합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특히나 시애틀이 이번 시즌에 뭐 쿼터백이 썩 믿을 만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러싱 공격의 비중이 러셀 윌슨이 있을 때보다 저는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런블락에서 뭐 어떻게 뭐 실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학 무대에서 경험이 많지 않았고 검증이 되지 않은 찰스 크로스를 뽑았기 때문에 뭐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네, 그래서 다소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 3라운드에 뽑은 라이트 태클 에이브람 루카스 이야기도 잠깐 끼워서 해보면 네. 이 선수가 워싱턴 스테이트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이 에어레이드 시스템을 주로 채택하는 팀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명의 루키 태클 모두 이 런블락 경험이 좀 적다. 이것이 어떤 시애틀 구단의 이제 공격 철학과 어떤 좀 궁합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찰스 크로스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2라운드 전체 40번으로 뽑은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미네소타 출신의 보엠 아페 선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만큼이나 이제 엣지 역시 좀 필요했었던 시애틀이었는데 이쪽에 이제 또 새로운 피를 수혈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스피드가 최고의 장점이라고 해야겠어요. 지금 40야드 대시 기록이 4.53초니까 이번 드래프트에 참여했던 이제 디펜시브 라인맨 선수 중에 지금 전체 4위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기록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피드 그리고 이제 손을 사용하는 스킬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이제 런 디펜스 상황에서는 뭐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2라운드에서 뽑은 케네스 워커 선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선수는 미시건 스테이트 출신의 러닝백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페와 케네스 워커를 백투백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드래프트를 하던 시점에서는 사실 크리스 카슨의 은퇴를 알 수는 없었던 상황이기는 했어요. 근데 뭐 카슨도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고 라시아드 페니는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혹시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아직 확실히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러닝백을 좀 높은 순번에서 한 명 더 이제 보강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크리스 카슨이 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케니스 워커의 짐이 조금 더 이제 무거워졌다고 봐야겠어요. 사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러닝백 줄부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던 피트 캐롤 감독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카슨 선수가 은퇴를 하기 전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뎁스를 좀 갖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워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뭐 최근에 뭐 패스캐치 러닝백들의 뭐 존재가 좀 부각이 되기는 하지만 이 선수는 이제 정석적인 이제 정통적인 러싱 공격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빅10에 있는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이제 뭐 시즌을 보냈었는데 263번의 캐리를 하면서 무려 1636 러싱 야드에 러싱 터치다운만 지금 18개를 따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이즈먼 트로피 투표에서도 최종 6위를 기록했던 뭐 대학에서 좀 자신을 많이 입증하고 온 선수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 이제 40야드 대시 기록이 4.38초입니다. 러닝백 중에 이제 4위를 랭크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가 이제 갭을 찾아내는 시야가 또 굉장히 좋다 그래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폭발적인 빅플레이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다만 뭐 앞서도 얘기했던 이제 패스 캐치 쪽에는 좀 경험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 프로텍션 상황에서 어떤 상대의 디펜시브 라인맨들을 좀 막아내는 어떤 블로커로서의 어떤 테크닉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애틀의 오펜시브 라인이 아직 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타이트엔드라든가 러닝백이라든가 이런 좀 엑스트라 블로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의 어떤 블로킹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다소 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케네스 워커 선수까지 뭐 1, 2라운드에 뽑혔던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돌이켜 보면 이제 새 판을 짠다. 뭐 이렇게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풋볼을 뭐 한참 이제 보기 시작하던 때 시애틀은 강팀이었고 벵갈스는 이제 굉장히 약팀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5, 6년이 지나니까 시애틀을 이제 다시 리빌딩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보면 좀 깊은 좀 잠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벵갈스 같은 팀들은 또 이제 컨텐더로 어느새 또 올라와서 뭐 이제 경쟁을 펼치고 이런 좀 뭐 NFL 팀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의 역사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메타가 빨리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애틀 시옥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살펴볼 팀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입니다. 지난 시즌 10승 7패 기록하면서 이제 지구 3위에 랭크됐었는데 올 시즌부터는 이제 이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역시 주전 쿼터백의 변화가 이제 가장 큰 이슈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도 나이너스가 뭐 지구 3위기는 했지만 네. 두 번의 플레이오프 원정 경기를 다 이겨내면서 사실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가기는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이제 실패한 시즌이 아니었는데 좀 전격적으로 이제 주전 쿼터백을 뭐 바꾸는 그런 이제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뭐 일단 프리시즌이 시작을 했습니다. 프리시즌 1주차 이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뭐 좀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이고 결국 이제 정규 시즌에 들어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프리시즌 때 좀 바닐라 전략을 많이 들고 나오잖아요. 이제 준비했던 것을 정규 시즌 전에는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그 스탠스를 공격팀도 수비팀도 좀 많이 취하기 때문에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그냥 우리가 오랜만에 풋볼을 보는 것이 좋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사실 저도 이제 프리시즌 경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래서 좀 잘 안 챙겨보는 편인데 그래도 이 트레이 랜스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눈으로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40분 하이라이트를 받아서 이제 랜스의 드라이브만 좀 보고 왔는데 딱 이제 두 드라이브만 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기서 10점을 만들어냈거든요. 어떤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뭐 스탯들도 좋았고 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뭐 딥볼을 성공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랜스가 뭐 일단 피지컬이 탄탄하고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뭐 상대 수비로 하여금 좀 뭐 선택지를 좀 늘리는 랜스의 발, 그다음에 랜스의 패스 그리고 또 카일 셰넌 감독의 이제 창의적인 러싱 스킴들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랜스에게는 좀 편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좀 정석적인 이제 샷건 포메이션에서 어떤 포켓 패서로서의 뭐 모습도 물론 프리시즌이었지만 이제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정규리그에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뚜껑 열어봐야겠죠. 어쨌든 이제 랜스가 주전 쿼터백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면서 지미 가로폴로 선수는 이제 다른 팀으로 좀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드 루머가 돌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그런 이제 좀 루머가 퍼졌어요. 뭐 타이밍이 굉장히 공교롭고 저희가 이걸 지금 이제 금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24시간 전쯤에 이런 이제 폭로들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나름 좀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폭로의 내용에 따르면 2018년에 이제 가로폴로와 이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장기 연장 계약에 이제 서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22년 오프 시즌뿐만 아니라 매해 항상 그 잠수를 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코칭 스태프일 수도 있고 뭐 구단 뭐 프런트일 수도 있고 이제 뭐 주전 쿼터백과 뭐 공식적인 훈련 기간이 아니더라도 뭐 연락을 하고 뭐 일종의 뭐 회의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연락을 모두 받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를 딱 듣고 나서 와 그때 진짜 잘 팔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뉴잉글랜드 입장에서. 네. 아니 얘가 지금 우리의 주전 쿼터백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답답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저는 톰 브레이디의 거의 뭐 말년을 쭉 이제 봐왔으니까 톰 브레이디가 다른 선수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거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리시버들과 모여가지고 따로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톰 브레이디의 다큐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팀의 어떤 리더들과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이 스킬 플레이어진과 굉장히 유대를 많이 쌓고 지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팀 주전 쿼터백에 아예 없어진다? 이거는 사실 뭐 경기장에 와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이 스포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의 쿼터백이 이런다? 엄청 답답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훈련이 없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드래프트라든지 뭐 FA 시장에서 어떤 주전 쿼터백으로서 의견을 뭐 좀 구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다가오는 시즌에 어떤 새로운 스킴에 대한 뭐 서로 뭐 회의, 뭐 내용을 좀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프 시즌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전혀 좀 지금 대응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올로바 NFL을 찍고 있는데 그 류재경 PD의 연락을 제가 다 쌩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녹화 시간에 딱 오고. 네. 그냥 이게 좋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거 자체에 대해서 지금 가로폴로가 뭐 제가 확인한 시점까지는 뭐 가타부타 뭐 인정을 하거나 부인을 하거나 하는 건 이제 못 보기는 했는데 뭐 그 내용에 따르면 이제 뭐 다수의 어떤 나이너스 팀 관계자들이 좀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였다라고 하고 보통 이런 소문은 물론 뭐 MSG가 쳐져 있을 수는 있지만 7, 80점 정도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좀 드래프트 당시에 좀 무리를 하면서까지 트레이 랜스를 일찍 뽑은 건가? 네, 그러니까 카일 셰넌이나 팀 구단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을 테니까 네. 지미 가로폴로가 뭐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뭐 나름 준수하게 잘해주던 쿼터백을 왜 이렇게 성급하게 자꾸 바꾸려고 할까라는 저는 좀 개인적인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던 게 다른 포지션은 모르겠지만 저는 쿼터백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포지션도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더더욱 쿼터백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희가 항상 이제 팀을 소개를 하거나 이제 프리시즌에 어떤 팀의 움직임을 얘기를 할 때 팀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감독과 쿼터백이다. 혹은 세 개 기둥이 있는데 감독과 단장과 쿼터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쿼터백은 단순한 플레이어 그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팀원들과 혹은 코칭 스태프, 프런트와 연락이 두절이 된다? 저는 이것만큼 무책임한 행동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뒤에 또 다른 이제 무책임한 선수를 한 명 좀 만나볼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일단 가로폴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저도 이제 이걸 팀 동료들도 알잖아요. 필드에서 같이 뛰는. 그럼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동료 선수들이 가로폴로를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면서 뭔가 승리를 위해서 하나로 뭉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나이너스가 좀 결정적인 순간들에서 미끄러지는 원인이 된 것은 아닐까. 뭐 약간 좀 이제 추측을 좀 더해서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봅니다. 네. 뭐 어쨌든 진실은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게 루머로 나온 것 자체도 저는 조금은 이게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드셔와선 선수의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이제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셔와슨 선수의 징계가 어제 이제 또 발표가 됐죠. 11경기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참 애매한 그 경기 숫자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뭐 10경기 혹은 뭐 1년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단위로 이제 징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11경기는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11경기를 쉬고 브라운스의 12번째 경기가 텍산스 원정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흥행 카드 스토리라인만큼은 이제 포기할 수 없었던 NFL과 드셔나슨의 뭐 모종의 합의가 아니었나. 뭐 그런 좀 개인적인 피셜을 말씀을 드려보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라운스와 디셔와슨을 쌍으로 엿먹이기 딱 좋은 징계 횟수다. 왜냐하면 11경기면 시즌을 날리기도 애매하고 안 날리기도 애매한 그런 경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징계를 주면 우리 1년 동안 브리지 쿼터백 해가지고 1년 쓸게가 되는데 11경기면 지금 어떻게 쿼터백을 구해서 와가지고 쓰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드셔와슨 선수의 어떤 계약도 사실 1년 딱 징계면 그냥 1년 깔끔하게 딱 이 부분을 날리면 되거든요. 뒤로 미룬다거나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징계 숫자가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NFL 사무국이 굉장히 좀 그 브라운스 구단과 디션 왓슨 선수에게 모두 좀 열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서 흥행도 좀 챙기고 뭐 그래서 이제 가로폴로와 좀 연계를 해보면 가로폴로를 이제 브라운스가 빨리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왓슨의 징계 수위가 높아지면서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야기가 됐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가로폴로의 폭로 때문에 이게 파는 나이너스 입장에서도 좀 제값을 받기가 좀 어려워졌고 그렇죠. 사는 뭐 브라운스 혹은 어떤 다른 팀이 누가 될지라도 좀 찜찜한 네, 그런 좀 뭐 국면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미 가로폴로의 어떤 트레이드가 생각보다는 더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얼굴은 잘생겼지만 신께서는 다 주지는 않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쿼터백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랜스가 주전으로 올라섰고 이제 가로폴로가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러닝백 쪽을 좀 살펴보면 지난 시즌 이제 6라운드에서 뽑혀서 정말 이 깜짝 대활약을 펼쳤었던 일라이자 미첼 선수가 넘버원 러닝백으로 이제 올라선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 시즌에 또 600야드 이상을 기록했었던 제프 윌슨.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또 드래프트가 됐었지만 부상으로 이제 좀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트레이 설먼. 거기다가 올해 뽑은 이제 신인 타이리언 데이비스 프라이스 이 선수까지 굉장히 뎁스는 좀 잘 갖춰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도 이야기했던 이제 카일 셰너원 감독의 어떤 창의적인 러싱 스킨 버프가 또 이 선수들에게 이제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돌아가면서 좀 뭐 각자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좀 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이 리시버 쪽에서는 이제 디보 세뮤얼을 지킨 것이 그래도 좀 가장 큰 뉴스라고 해야겠어요. 네. 뭐 당초에 뭐 제츠로 트레이드가 된다 뭐 이런 이제 루머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3년 7,150만 달러. 그러니까 그 지구 라이벌 시애틀의 이제 DK 메칼프와 거의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 계약 조건에 합의를 하면서 디보 세뮤얼이 이제 3년 더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디보 세뮤얼은 이제 연장 계약을 맺어주면서 일단 넘버원 리시버 자리는 확실하게 좀 지켜냈는데 뭐 브랜든 아이오까지는 큰 걱정이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넘버 3가 자완 제닝스라는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플랜 B로
뭐 레일레이 맥클라우드도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훈련, 프리시즌 게임 이런 데서 지금 트레이 랜스와 어떻게 보면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신인 리시버 지금 데니 그레이까지 좀 뒤를 바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니 그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40야드 대시 기록이 4.33초로 아주 빠르고 프리시즌에도 나왔지만 이제 빅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리시버이기 때문에 좀 나이너스 팬들 좀 기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데니 그레이가 넘버 3 리시버로 좀 자리를 잘 잡고 한 시즌을 버텨준다면 나이너스의 어떤 패싱 게임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라인 쪽을 보면 지금 이제 제치로 떠난 가드 레이크 텀린슨 선수와 함께 지난 시즌 끝으로 이제 은퇴를 선언한 알렉스 맥 선수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센터 라인이 좀 공백이 생겼는데 이 인사이드 쪽에 지금 이 지난 시즌 2라운드에 뽑혔던 에런 뱅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백업 센터 역할을 했었던 제이크 밴델 그리고 라이트 가드 쪽에서는 이번 드래프트 4라운드에 뽑은 스펜서 버포드가 이제 주전으로 이름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뎁차트 상에서 레프트 태클, 라이트 태클을 제외한 인사이드 3명이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뭐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레프트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만 좀 온전한 상태인 것 같고 라이트 태클인 지금 마이클 맥글린치도 무릎 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1주차에 어떤 컨디션을 나설지 다소 좀 뭐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데니얼 브런스킬도 이 선수는 이제 주로 인사이드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조금 더 부상이 심각해서 아마 몇 주간에 좀 결장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글쎄요 뭐 좀 변화도 많았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의 어떤 부상 이슈들도 좀 있고 그래서 나이너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다소 뭐 이 오펜스 전체에서 가장 큰 좀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랜스가 주전으로 뛰는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라인이 좀 짱짱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걱정거리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비 쪽 넘어가 보면 일단 프렌트 세븐 쪽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닉 보사, 프레드 워너 뭐 이런 이제 올프로급 스타 플레이어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제이본 킨로우 선수를 드래프트한 이후에 이렇다 할 이제 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었잖아요. 이 선수 이제 부상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디포레스트 버크너 선수를 떠나보낸 것 자체가 좀 아쉬울 정도로 활약 자체가 좋지를 못했었는데 이번 프리시즌에 이 선수의 들려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뭐 프리시즌 기사에 대해서 이제 다 믿지 마시라 뭐 저희도 여러 차례 얘기는 하지만 뭐 언론이나 팀 내부에서도 이 제이본 킨로의 어떤 스텝업 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이번 프리시즌만큼은 부상 없이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닉 보사라든지 에릭 암스테드라든지 이런 좀 앞선에 뭐 상대가 좀 집중적으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어떤 우산을 쓰고 제이본 킨로가 좀 임팩트 있는 플레이들을 만들어내 준다면 나이너스의 수비가 한층 더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에서는 칩스에서 뛰는 코어너백 차바리어스 워드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를 이제 3년 4,050만 달러 계약을 안겨줬거든요. 사실 이제 뭐 그 칩스는 워낙에 이제 허니 배처의 이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코너백이 뭐 주목을 받지 못하기도 했고 이렇다 할 이제 좋은 활약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선수들이 사실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드는 계약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 선수도 종종 이제 눈에 띄는 플레이들을 또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세컨더리 선수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합류를 한 것 자체는 나이너스에게는 좀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시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그 빌스의 넘버원 리시버였던 스테펀 딕스를 3번의 리셉션 7야드로 아주 꽁꽁 묶었거든요. 사실 그 경기가 뭐 양팀 모두 30점대 후반 40점 이상을 기록하는 굉장히 좀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갔던 경기였음을 감안하면 그리고 이 스테펀 딕스의 어떤 클래스를 감안하면 정말 뭐 꽁꽁 묶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 차베르스 워드가 이 정도까지 잘하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 나이너스가 이제
지금 수비의 무게 중심이 많이 앞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컨더리 쪽에도 좀 임팩트 있는 선수를 하나 영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 픽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뽑은 선수가 이제 2라운드 전체 61번으로 뽑은 그 USC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 드레이크 잭슨 선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나이너스의 드래프트 경향 자체가 그 수비 쪽에 이제 프런트 세븐 선수를 계속해서 좀 영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6년간의 드래프트에서 뭐 1라운드 픽이 있었을 때도 있고 없었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픽 중에 가장 높은 픽을 디펜시브 라인맨에게 투자한 것이 벌써 4번째라 그래요. 그래서 뭐 닉 보사 같은 케이스도 뭐 그렇게 이제 일찍 뽑아서 지금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워싱턴만큼이나 이 디펜시브 라인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나이너스고 진심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드레이크 잭슨을 뽑았는데 이 선수는 이제 큰 키와 아주 긴 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시절에 입학 당시보다 지금은 25파운드 정도를 감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폭의 감량이고 디펜시브 라인맨 그러니까 어떤 엣지 러셔 선수 치고는 꽤나 감량을 많이 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뭐 그래서 이제 스피드나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은 좋아졌는데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기록으로 좀 바뀌지는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선수가 좀 받고 있는 평가는 뛰어난 스피드와 어떤 그런 부분에 비해서 파워가 부족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은데 뭐 그럼에도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또 스피드적인 부분이 이 프로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그런 이제 자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포텐셜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실링이 높기 때문에 이 선수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1년 차부터 뭐 많은 스냅을 소화하면서 이 선수가 뭐 임팩트를 줄 수 있냐 하면은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은 선수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간을 두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서 뭔가 이 선수의 잠재력을 끌어낸다면 이 2라운드 61번 이상의 값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게 이제 나이너스 구단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유망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3라운드 출신의 러닝백 이 타이리온 데이비스 프라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LSU 출신인데 이 선수의 몸무게가 100kg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파워백 유형의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나이너스 러닝백 선수들을 이제 3명 정도 읊어드렸는데 그 선수들과는 좀 다른 유형의 그렇죠. 뭐 어떤 특성을 가진 플레이어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면 상대의 컨택을 뭐 흡수하고 그걸 이겨내고 이제 추가적인 전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의 선수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고 어쨌든 기존 로스터에 좀 없던 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성을 더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에rs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갖고 있는 포텐셜은 굉장히 좀 충분한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이 포텐셜을 갖춘 선수들을 많이 모아놨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 포텐셜이 한 번에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이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이제 이프가 연속해서 좋은 쪽으로 터져주면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물음표가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특히 이제 오펜시브 라인과 주전 쿼터백 요 자리들에서 조금 이제 검증이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LA 램스를 이제 넘어서야만 이제 지구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랜스가 어떤 팬들의 기대치 그리고 자신이 뽑히기까지 어떤 구단이 투자했던 드래프트 픽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뭐 돈값을 좀 해야 되는 네, 그런 뭐 시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11승 6패 지구 2위에 랭크가 됐었던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였는데 지난 시즌 정말 이 개막 이후에 연승을 질주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카디널스였습니다. 결국 이제 디안드레 홉킨스가 얼마나 대단한 리시버인가를 이제 지난 시즌에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면 이번 프리시즌은 약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했던 그런 프리시즌이었어요. 뭐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홉킨스가
뭐 6경기 지금 출장 정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애리조나의 시즌 출발이 어떤 플랜 자체가 좀 많이 꼬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뭐 지난 시즌 성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개막 이후에 이제 7연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머지 10경기를 4승 6패로 마감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지구 선두 자리를 내줬고 와일드카드 게임에서도 사실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시즌 전반적인 옛날에 뭐 대학 무대 때부터 이어지는 이 뒷심의 부족이라는 그런 어떤 감독의 어떤 고질병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데이터들을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였는데 이 클리프 킹스베리가 2013년 이 NCAA의 텍사스 텍에서부터 이제 감독 생활을 시작해서 지난 시즌 애리조나까지 총 9시즌 동안 뭐 어쨌든 대학과 프로를 합쳐서 이제 감독직을 수행을 해 왔는데 그 기간 전체를 이제 통틀어 봤을 때 전반기 승률이 60% 이상인데 비해서 후반기는 지금 30% 초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의 승률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9시즌 동안 후반기에 5할 이상을 기록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결과다. 네, 그래서 뭐 그 원인에 대해서까지 제가 뭐 명확하게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몇 가지 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 클리프 킹스베리가 이제 주창하는 어떤 에어레이드 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고집, 그다음에 어떤 뭐 시즌 후반으로 갔을 때 상대에 대한 분석과 그거에 대한 어떤 맞춤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카디널스가 그 지고 있는 경기들을 보면 끌려가는 경기에서 상대의 전술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경기 내적으로도 그렇고 시즌 전반적으로도 봤을 때 이게 그 풋볼 팀이 그냥 한 팀이 꾸준히 간다라고 보통 이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안 그렇잖아요. 뭐 선수들의 구성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부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팀의 전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서 변주를 주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물처럼 변화해 가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뭐 이런 이제 뭐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꼭 풋볼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이 매년 좀 그런 뭐 안 좋은 뭐 과정들을 좀 반복하면서 이게 어떤 후반기 징크스로 이제는 좀 굳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스티브 카임 단장과 킹스베리 모두 2027년까지 뭐 연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애리조나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이제 무책임하다라는 얘기를 류재경 PD가 해줬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맨날 제안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칼럼 머리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연장 계약을 맺을 때만 하더라도 연장 계약의 그 조항 내에 비디오 분석을 일주일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간 게 이제 이 들통이 나서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고 결국은 이제 그 조항이 나중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 칼럼 머리 선수가 나는 본능으로 플레이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 비디오 분석에 대한 시간을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비디오 분석을 하지 않고도 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슈퍼볼 우승을 하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욱더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반해서 그런 쪽에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맺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이 부분들 뭐 SNS에 올라가 있는 그런 팀의 사진 이런 부분을 다 싹 다 지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쿼터백은 단순히 포지션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팀의 리더로서 다른 선수들에게 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면 지난 시즌 이제 램스와의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카디너스가 사실 크게 패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카일러 머리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졌다고 지금 표현을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경기였는데, 그때 당시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기 막판에 이제 카일러 머리가 필드에 서지 않고 이 백업 쿼터백이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머리가 좀 뭐 부상이 있나? 뭐 이런, 그래서 어차피 이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후에 나왔던 증언들을 좀 토대로 살펴보면 카일러 머리가 오늘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냥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폭탄 선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백업 쿼터백인 콜트 맥코이를 포함해서 뭐 동료 선수들이 좀 카일러 머리를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신의 뜻을 꺾질 않으면서 결국 이제 뭐 사이드 라인에서 좀 시즌을 마무리를 했던 이제 카일러 머리였는데, 글쎄요, 뭐 정규 리그라면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겠죠. 다음 주에 또 경기가 있고 뭐 조금 이제 체력을 아껴가면서 조금 리플레시를 하고 제 다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사실 플레이오프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지면 그냥 시즌이 끝나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무대인데, 그렇다면 이제 부상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점수차가 벌어지더라도 끝까지 자신이 경기를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저는 좀 글쎄 뭐 품격 있는 패자의 어떤 뭐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카일러 머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지금 뉴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뭐 한 팀을 이끌어가는 프랜차이즈 쿼터백에게는 좀 나와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사는 그 어떤 프로 선수로서의 어떤 그 애티튜드가 의심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종류의 기사는 사실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종류의 기사인데, 와, 이거는 정말 실망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뭐 사건을 쭉 좀 요약을 해드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만약에 하나 정도만 나왔다면 뭐 여기 잠깐 좀 오해가 쌓였을 수도 있고 뭐 좀 뭐 순간의 실수였다고 뭐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지금 좀 짧은 기간 내에 좀 여러 차례 좀 다양한 형태로 좀 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카일러 머리가 아직은 좀 뭐 미성숙한 태도로 좀 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구단과의 나름 줄다리기 끝에 5년 2억 3,050만 달러, 그러니까 연평균 지금 4,600만 달러가 넘는 뭐 엄청난 계약을 따낸 것은 또 맞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보장액도 지금 1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조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멘탈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카일러 머리의 어떤 뭐 정확한 딥볼을 던질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뭐 상대가 알고도 좀 막기 어려운 뭐 화려한 스크램블링 능력, 이런 것만큼은 어떤 이제 피지컬적인 재능만큼은 뭐 애리조나 구단도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좀 젊은 선수니까 이런 이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기를 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응원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엄마가 많이 하던 그 얘기 같긴 한데 그 옆집 쿼터백들은 필름 스터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놀아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젊으니까 어깨도 싱싱하고 발도 여전히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상대에 대한 분석을 좀 덜 하더라도 뭐 나름 좋은 활약을 펼치고 뭐 플레이오프 무대까지도 가고 뭐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뤄낼 수는 있었는데, 카일러 머리도 이제 인간이니까 분명히 나이를 먹고 상대에게 분석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NFL 무대에서 좀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소프트웨어적인 좀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풋볼이라는 게 이제 팀 스포츠니까 뭐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구단 관계자, 뭐 코칭 스태프,
근데 이제 동료 선수들 조금 더 존중하는 태도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최근 기사를 보니까 그 애리조나의 이제 그 오프 시즌 훈련 과정에서 백업 쿼터백이 이제 그 훈련을 소화를 할 때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이 일부러 카일러 머리를 불러서 직접 플레이 콜링을 해보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준 것은 아닌가. 네. 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킹스베리 감독이 이제 농담으로 만약에 너가 나한테 플레이콜을 이렇게 하면 나는 못 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도 했다고는 하는데 뭐 이런 이제 어떤 작은 노력들을 시작으로 해서 카일러 머리가 조금 더 나은 선수, 나은 인간으로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쿼터백 얘기를 조금 길게 해봤는데 거의 뭐 잔소리하는 느낌이었죠. 네, 어쨌든 쿼터백 얘기를 좀 해봤고 이제 스킬 플레이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러닝백 쪽에 이 넘버원이었던 체이스 에드먼즈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났고 이제 제임스 코너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이제 칩스에서 뛰었던 데럴 윌리엄스 선수가 이제 합류를 했잖아요. 이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어쨌든 지난 시즌에 이제 커리어 처음으로 1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는 뭐 나름 이제 성과를 이뤄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첼시 에드먼즈의 공백을 좀 잘 메워줘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러닝백 진보다는 역시 좀 리시버진의 문제가 좀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의 약물 이슈가 터지면서 결국은 이제 6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홉킨스 선수가 못 나온 이후부터 이제 카디널스가 지난 시즌부터 이제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6경기 출장 정지가 결국 적지 않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 굉장히 뼈아픈 상황인데 지난 시즌 이제 이 마지막에 10경기가 4승 6패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6경기를 한 2승 4패 정도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최근 뉴스를 찾아보면 이제 4경기로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좀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뭐 설령 4경기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뭐 사실 시즌에 거의 4분의 1을 못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애리조나의 스케줄을 좀 살펴보면 첫 3주 동안에 만난 팀들이 칩스, 레이더스, 램스예요. 그러니까 홉킨스가 있고 어떤 100%의 전력으로 뭐 맞붙는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아주 강력한 상대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카일러 머리도 좀 여러 가지 뭐 멘탈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홉킨스도 없고 머리도 좀 비틀비틀한 상황에서 이 첫 3연전을 이제 이런 강팀들과 한다면 과연 여기서 1승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만약에 3연패로 시즌을 출발한다고 하면 어떤 플레이오프 티켓을 노리기에는 좀 너무 이르게 그 레이스에서 좀 탈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리시버 쪽을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 레이븐스에서 할리우드 브라운, 마키스 브라운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해 왔는데 뭐 이 선수와 함께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가 원투펀치를 이룬다? 굉장히 좋은 이제 공격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이 홉킨스가 없는 첫 6경기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키스 브라운이 이제 데뷔 초반에는 뭐 기대치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에 라마 잭슨과 뛰면서 처음으로 이제 1000 리시빙 야드 시즌을 만들어냈고 이 선수가 이제 애리조나가 좋아하는 좀 키가 작고 피지컬이 얇더라도 스피드가 좋고 좀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에어레이드 시스템에 좀 뭐 적합해 보이는 리시버 유형이기 때문에 애리조나가 이제 1라운드 픽을 투자를 해서 이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겉보기에는 이제 팀과 좋은 궁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뭐 홉킨스가 없는 동안에는 이제 결국에 뭐 지난 시즌 나름 가능성을 보여준 론델 모어라든가 뭐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뭐 앤디 이사벨라 이런 선수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할리우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보여준 어떤 기록보다 더 나은 선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패서를 봐야 돼요. 항상 리시버를 볼 때는. 자, 앨런 로빈슨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라마 잭슨이 던진 패스를 1000야드를 잡았다? 이거는 다른 쿼터백들이 던진 패스를 1000야드 이상 잡은 거랑은 좀 급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애리조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으니까 나름 1라운드 픽을 투자를 했겠죠. 예. 그래서 좀 홉킨스의 공백을 잘 메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쪽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중간에 데리고 왔던 잭 얼츠 선수에게 연장 계약을 맺어줬는데 3년 3,165만 달러. 이게 타이트엔드를 생각을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잭 얼츠의 나이를 감안하면 또 굉장히 큰 투자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트레이 맥브라이드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기존에 원래 팀에 있었던 맥스 윌리엄스까지 타이트엔드 뎁스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갖춰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조금 과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그러니까 잭 얼츠도 조금 비싸게 계약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 뭐 맥스 윌리엄스가 그렇다 치더라도 굳이 2라운드 픽으로 타이트엔드를 뽑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뒤이어 이야기하겠지만 뭐 오펜시브 라인, 디펜시브 라인, 그다음에 세컨더리 이런 쪽에도 분명히 좀 약점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뭐 나름 나쁘지 않아 보이는 타이트엔드를 또다시 보강했다는 거는 글쎄요 뭐 선뜻 이해는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2라운드에서 뽑아서 그롱크만큼 성장을 해줄 수 있다? 뭐 이게 그 선택이 정당화 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 명암이 좀 가려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라인 쪽을 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이 구성원이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이 윌 에르난데스 선수의 영입이 뭐 그나마 좀 얘기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뎁스 차트에 보면 이 윌 에르난데스가 이제 주전 라이트 가드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 네 자리는 이제 모두 작년에 뛰었던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개막일 기준으로 이 5명의 선수의 나이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센터 로드니 허드슨, 라이트 태클 켈빈 비첨이 모두 33세 시즌이에요. 그리고 레프트 가드 저스틴 푸기 32세 시즌. 그리고 레프트 태클 DJ 험프리스와 윌 에르난데즈만이 이제 28세, 27세로 이제 20대의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요, 좀 전체적으로 좀 나이가 많다는 느낌이 들고 후반기에 갔을 때 또 체력이 좀 걱정이 되고 어떤 베테랑은 많지만 각 개별 선수의 클래스는 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좀 뭐 어떤 젊음의 패기에 기대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 네. 어떤 베테랑의 경험이라고 내세우기에는 그동안에 보여준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선수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뭐 현지 언론에서 이제 오펜시브 라인 랭킹을 매겨놓은 데를 보니까 뭐 20위권 중반대 네. 정도로 이제 애리조나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그 중하위권 정도의 오펜시브 라인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만큼이나 수비 쪽도 이렇게 썩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 핵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챈들러 존스 선수가 레이더스로 떠나면서 사실은 이제 팀의 기둥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테랑 라인베커였던 조던 닉스까지 팀을 떠났고, 근데 이 두 선수를 대체할 만한 어떤 뭐 슈퍼스타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주전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어떤 외부 영입 이런 것들이 지금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요소들만 있었던 오프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남아 있는 선수들 중에 이제 부상에서 또 돌아온 이제 JJ 와트라든가 이선에 이제 연달아 1라운드 픽을 받고 입단했던 제이븐 콜린스, 아이지아 시몬스 그리고 이제 3선에 뭐 바이런 머피라든가 부다 베이커 뭐 이런 나름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새로운 수혈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 혹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운 오프시즌 행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2라운드에서 뽑혔던 트레이 맥브라이드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선수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트엔드 출신이고요. 콜로라도 스테이트를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한 어떤 뭐 SAC나 이런 컨퍼런스 출신은 아닙니다만 지난 시즌 12경기에서 무려 이제 1121야드를 이제 잡아내면서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 뽑혔고
지난 시즌 이 대학 최고의 타이트엔드에게 주어지는 맥키 어워드를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학 무대에서는 굉장히 좀 보여준 것이 많았던 그런 이 타이트엔드였는데 결국은 이제 뭐 SEC만큼 어떤 치열한 컨퍼런스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의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라우트 러닝이랑 캐치 능력은 좀 뛰어난데 반해서 이 타이트엔드의 중요한 다른 역할, 이제 블로킹 쪽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맥브라이드가 이번 드래프트 전체 타이트엔드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뽑힌 선수였어요. 그래서 애리조나가 이 맥브라이드를 선택을 했는데 뭐 앞서 이제 뭐 대단한 리시빙 야드가 있기는 했지만 그 뒤에는 터치다운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도 좀 지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이트엔드의 롤이 어떤 보조 리시빙 옵션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보조 블로커로서의 역할, 여기에 더해서 보통 이 타이트엔드 선수들이 이제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이제 짧은 패스를 확실하게 받아줄 수 있는 데는 또 강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드존에서는 이 타이트엔드의 어떤 비중이 어떤 리시버로서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지기 마련인데 이 맥브라이드가 터치다운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은 마이너스 요소로 좀 봐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제 레드존에서의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인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사실 이제 2라운드에서 뽑기에는 너무 좀 리치픽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애리조나의 어떤 현재 로스터를 봤을 때 타이트엔드가 그렇게까지 절실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맥브라이드를 뽑은 건 다소 좀 과투자, 좀 중복 투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그런 드래프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LA 램스에 대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드디어 이제 우승을 일궈낸 LA 램스였습니다. 이 Greatest Show on Turf 이후에 이제 처음이었죠. 그리고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우승을 만들어냈었던 LA 램스였고 무엇보다도 이제 연고지를 LA로 옮긴 이후에 첫 우승을 만들어냈던 것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고 뭐 백투백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전력 보강에 나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뭐 우승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꼭 뭐 로스터 어떤 선수들의 뭐 클래스의 합으로만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결국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으나 램스가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점에는 그 누구도 좀 이견을 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2003-2004 시즌 뉴잉글랜드 이후에 지금 18년 동안 백투백 챔피언을 차지하는 팀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LA 램스가 역대 8번째로 이 대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뭐 그 역사에 좀 도전을 하는 그런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보면 션 맥베이 감독과 이 레스니드 단장은 그대로 건재합니다. 근데 코칭 스태프 쪽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네소타 베이킹스가 이제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케빈 오코넬을 감독으로 데려가면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가 공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오코넬뿐만 아니라 타이트엔드 코치 겸 패스 게임 코디네이터 웨스 필립스를 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데려갔어요. 거기다가 오펜시브 어시스턴트였던 크리스 오하라도 쿼터백 코치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3명의 스태프를 뽑아갔고 그리고 이제 덴버 역시도 이제 이 여러 스태프들을 빼갔는데 세컨더리 코치 겸 패스 게임 코디네이터였던 그 이지로 에베로라는 이제 코치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데려가고 어시스턴트 스페셜팀 코치였던 드웨인 스톡스를 스페셜팀 코디네이터로 그리고 이제 D라인 코치였던 마커스 딕슨이 D라인 코치로 또 이제 덴버로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뭐 맥베이 감독이 사실 이제 첫 해에 정말 이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면서 넥스트 맥베이 신드롬이 또 리그에 생겼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거의 매년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맥베이 감독은 답을 찾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러니까 지금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에는 리암 코엔을 선임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켄터키 대학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겸 쿼터백 코치였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2018부터 20 시즌까지 램스에서 이제 어시스턴트 와이드 리시버 코치 그리고 어시스턴트 쿼터백 코치를 역임을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켄터키 대학으로 갔다가 한 시즌 만에 이제 램스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유학을 보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램스에서 이제 션 맥베이 감독의 어떤 신임을 얻고 나서 일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데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와라. 이제 그 이후에 1년 뒤에 이제 다시 뭐 램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제 앉혔는데 이 사람이 이제 NFL 무대에서 당연히 플레이 콜링 경험은 없어요. 근데 이제 션 맥베이 감독이 뭐 램스의 플레이 콜링을 직접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는 이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션 맥베이와 좀 아이디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팀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오펜스 전체를 뭐 책임지고 플레이 콜링도 직접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꽤 있는데 어쨌든 램스에서는 그 역할이 그렇게 뭐 권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션 맥베이 옆에서 어떤 어시스턴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면 뭐 램스의 오펜스는 계속해서 좀 강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코칭 스태프들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네, 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뭐 늘 그런 변화들이 많아왔던 구단이니까 뭐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쿼터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매튜 스태포드가 일단 이제 라이언스에서 이제 평가 절하를 받다가 팀을 옮기고 나서 곧바로 이제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우승까지는 아니었어도 잘할 거라고는 생각을 이제 많은 분들이 하셨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자신을 좀 증명을 해냈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4년 1억 6천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팔꿈치 쪽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션 맥베이 감독이 흔히들 이제 투수들이 겪는 부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투수들이 겪는 부상이면 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구공과 풋볼공을 던진다는 점에서는 뭐 공통점이 있지만 뭐 메커니즘이나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뭐 특수한 케이스의 부상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사례도 분명히 적을 테고 네. 약간 좀 예측 불허? 그러니까 뭐 야구 같으면 뭐 토미존을 하면 뭐 1년 이상 쉬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이렇게 거의 한 이제 1년만 가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있는 어떤 부상과 재활에 대한 스케줄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좀 해당 종목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 부상 같은 경우는 뭐 경미하게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치료가 잘 안 되는 부상으로 이제 번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즌 중반에 터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세컨 스트링인 존 월포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스태포드의 역할을 월포드가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물론 이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그건 기대 이상이었지 이 컨텐더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활약은 분명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는 이제 이 스태포드의 팔 관리,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뭐 잘 나가는 램스의 유일한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돼요. 저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닝백 쪽을 좀 살펴보면 지난 시즌 막판에 돌아왔던 이제 캠 에이커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에이커스의 공백을 좀 메웠던 데럴 핸더슨까지는 이제 건재를 합니다. 근데 네. 다만 지난 시즌에 뭐 큰 기대 없이 데리고 왔다가 나름 좀 뭐 꾸준하고 뭐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던 소니 미셸이 팀을 1년 만에 떠난 거는 좀 아쉽기는 해요. 네, 마이애미로 갔죠. 사실 이제 지난 시즌 리딩 러시어로서 굉장히 정규 시즌에 좋은 역할을 했었던 소니 미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램스로서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지난 시즌 이제 특히나 이 포스트 시즌 돌아와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정규 시즌에 사실 없는 선수였던 캠 에이커 선수가 또 돌아왔다는 것. 뭐 이 부분은 뭐 고무적이라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부상 이후에 이제 이 정규 시즌으로 또 맞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얼마나 잘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이 변수가 될 것 같고 여기다 이제 이 뎁스 차트 보면 데럴 핸더슨 그리고 이번에 5라운드 뽑은 카렌 윌리엄스까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램스라는 어떤 우승 후보 팀의 러닝백 진 치고는 이제 다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상황이기는 한데 션 맥베이 감독은 이제 어쨌든 좀 여러 선수들 돌려 쓰겠다는 보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실제로 트레이닝 캠프에서도
이 데럴 핸더슨과 케임 에이커스가 좀 주전 스냅을 나눠서 받고 있고 뭐 우리에게는 두 명의 선발 러닝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두 선수에게 좀 모두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을 좀 보면 리시버 쪽에 이제 로버트 우즈 선수를 6라운드 픽을 받고 테네시로 보냈고 그러니까 오달 베컴 주니어 선수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에서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팀과도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자신 리그 최고의 리시버라는 걸 증명해냈어도 쿠퍼컵 선수가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에 8,010만 달러. 그러니까 리시버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고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델 베컴이나 로버트 우즈의 이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추가적인 리시버 영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 이제 엄청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좋아하는 선수였던 앨런 로빈슨 선수가 자 램스로 건너왔는데 3년 4,650만 달러 FA 계약을 맺고 램스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앨런 로빈슨의 클래스보다는 꽤나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스태포드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이제는 드디어 이제 정상급 쿼터백의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앨런 로빈슨이 이렇게 더 좋아진 주변 환경 아래서 얼마나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는 그런 게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빈슨의 지금 커리어를 살펴보면 2014년 잭슨빌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블레이크 보틀스가 뛰던 시기였죠. 네, 그래서 4년 동안 보틀스와 함께 뛰면서 나름 좀 고생을 했는데 2018년 이제 베어스로 옮겨서는 더 고생했죠. 네, 트루비스키 그다음에 이제 우승 버프가 이제 끝난 닉 폴스 그다음에 뭐 신시내티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왔던 앤디 달튼 그리고 아직 좀 뭐 패서로서의 가다듬을 것이 많았던 저스틴 필즈 뭐 트루비스키는 딱히 어떤 수식어를 달지 않아도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딱히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틀스까지 하면 지금 5명의 어떤 쿼터백들과 주로 호흡을 맞춰 왔는데 그 어느 선수 하나 좀 만족스러운 쿼터백 클래스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의 패스를 받으면서도 1000 리시빙 야드 이상을 기록했던 게 무려 3번이나 된다. 그래서 앨런 로빈슨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쿼터백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이제 리시버라는 생각인데 이제는 뭐 스태포드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자기에게 좀 떠먹여 줄 수 있는 선수니까 이제 좀 편하게 밥을 먹어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이 램스로 온 이유는 행복 풋볼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을 한다면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로빈슨이 지금 연평균 1,550만 달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 NFL에 있는 와이드 리시버 연평균 연봉 중에 24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시버 랭킹을 매겨봤을 때 앨런 로빈슨이 24위보다는 분명히 높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면 뭔가 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소가 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앨런 로빈슨이 이제 션 맥베이 감독의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존경하고 감명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인터뷰를 또 밝히기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이 와이드 리시버들에게 이제 다양한 라우트를 탈 수 있도록 뭐 스킴을 짜주고 배려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다고 해요. 그래서 앨런 로빈슨이 뭐 슬롯이나 아웃사이드 어느 쪽에 놔도 좀 충분히 제 역할을 하는 선수고 특히 이제 그 상대 수비에 방해가 있는 어떤 컨테스티드 캐치 상황에서 공을 따내는 능력에 좀 특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공격적인 패싱을 즐기는 매튜 스태포드와 좀 궁합이 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꼭 열려야만 던지는 게 아니라 뭐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좀 뒷볼을 자주 던지는 스태포드와 좀 뭐 그런 상황에서도 공을 따낼 수 있는 로빈슨의 만남은 뭐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뭐 좋은 궁합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하게 좀 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타이트엔드진 역시도 지난 시즌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뭐 타일러 히피 선수가 건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뒤를 바치고 있는 켄달 블랜튼, 브라이슨 홉킨스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스킬 플레이어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러닝백 쪽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의 어떤 그 파괴력은 뭐 크게 모자람 없이 유지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오델 베컴 선수가 나중에 건강해졌을 때 또 다시 이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까지 한다면 뭐 여전히 뭐 램스는 강팀이다, 뭐 컨텐더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는 한 두 자리 정도 좀 변화가 생겼는데 그 40세 시즌에도 엄청난 경기력으로 노익장을 과시했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 시즌에 우승 반지를 얻고 떠나는 굉장히 해피 엔딩을 맞았던 앤드류 위트워스가 이제 결국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팀을 떠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FA로 가드 오스틴 콜벳이 또 팀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태클과 라이트 가드 이 두 자리가 좀 비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셉 노트붐 선수가 지난 5시즌 동안 이 앤드류 위트워스가 지켜왔던 레프트 태클 자리를 이어받게 됐고 이 선수가 이제 3년 4천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중간중간 교체 선수로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던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 선수가 풀타임을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문 그리고 건강하게 한 시즌을 잘 치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냉정하게 앤드류 위트워스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램스 구단이 어떤 풀타임 시즌을 뛴 적이 없는 선수에게 3년 4천만 달러를 줬다는 거는 레프트 태클이라는 포지션의 어떤 프리미엄, 뭐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꽤나 좀 도전적인 투자였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름의 근거는 이제 위터스가 부상으로 빠졌던 시기에 이제 준수하게 잘 메워줬던 경험이 있고 특히 이제 지난 시즌 그 플레이오프 템파베이 벅스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떤 이제 큰 경기에서도 좀 쫄지 않고 자기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한 번이지만 어쨌든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램스는 그거를 믿고 좀 과감한 투자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노트붐이 그 어떤 구단의 기대에 좀 부응을 해야 되는 시즌이고 라이트 가드 자리는 지금 2018 언드래프티드 출신의 콜맨 쉘튼이라는 선수가 지금 뎁스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이제 드래프트에서 뽑은 로건 브루스와 좀 뭐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구도로 좀 보입니다. 네, 뭐 3라운드에서 이제 지명을 한 로건 브루스 선수인데 여기다가 이제 센터 브라이언 앨런 선수를 이제 3년 1,8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이 라인의 구색은 잘 갖췄는데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냉정하게 좀 마이너한 다운그레이드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 이제 최고의 런 디펜더 중 하나였던 세바스티안 조셉 데이 선수가 차저스로 떠났습니다. 3년 2,400만 달러의 FA 계약을 맺고 떠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본 밀러 선수가 버팔로와 또 6년 계약을 맺으면서 떠났죠. 거기다가 오그보니아 오코론코 선수가 또 휴스턴으로 떠나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이 공백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가장 큰 부분은 지난 시즌 이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은퇴 얘기까지 나왔었던 에런 도널드 선수에게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키플레이어를 지켰다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에런 도널드와 함께 션 맥베이 감독도 우승 후에 팀을 떠날 수 있다는 루머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쨌든 션 맥베이 감독이 먼저 좀 잔류를 선언을 했고 네. 도널드도 맥베이가 있다면 나도 더 뛰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쨌든 연장 계약을 막 맺고 지금 팀에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쿼터백보다도 더 존재감이 큰 선수가 이 에런 도널드인데 그렇죠. 이런 뭐 팀의 넘버원 혹은 리그를 대표하는 이런 슈퍼스타가 감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남다른 충성심을 좀 뭐 여과 없이 드러냈다. 뭐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다른 선수들이 또 도널드를 바라보는 그리고 또 감독에 대한 리스펙을 더 하게 되는 이런 좀 선순환이 좀 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 우승한 이후에 그 우승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팬들이 했던 이 러닝백 찬트가 큰 일을 한 게 아닌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지금 은퇴할까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도날드도 그렇고 저 맥베이 감독도 그렇고 이 러닝백 찬트에 조금 감화가 되어서 연장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팀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시애틀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바비 웨그너가 이제 램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램스 유니폼을 입은 첫 시즌이기는 하지만 네. 뭐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면 이제 코칭 스태프와 그 무전을 하는 그 시그널 콜러 역할을 아마 바로 맡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워낙 영리하고 뭐 훌륭한 커리어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뭐 팀에 적응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네. 또 어떤 바비 웨그너를 중심으로 또 앞에 에런 도날드 뒤에는 또 제런 램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삼선에 이 정도의 어떤 키플레이어들을 모두 가진 팀은 역대로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럼에도 지난 시즌에 뭐 본밀러 선수랑 뭐 이런 뭐 세바스티안 조세페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약해진 감은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프런트 세븐, 디펜시브 라인 자체는 뭐 리그 탑이라고 봐도 무방한데다 바비 웨그너까지 지금 합류를 했기 때문에 라인백커진을 포함한 프런트 세븐 역시도 리그 거의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에는 뭐 뭐니 해도 제런 램지가 있죠. 네, 사실 이제 이 트로이 힐 선수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클리블랜드에게 2023년 5라운드 픽을 주면서 이 트로이 힐 선수를 다시 데려왔고 그러면서 데리우스 윌리엄스를 이제 잭슨빌로 보냈는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저는 램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램지를 제외한 이 세컨더리 선수들의 명단 보면 트로이 힐, 데이빗 롱 주니어, 테일러 랩, 닉 스캇, 조던 플러까지 사실 램지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리그 평균 내지는 평균 이하의 선수들이거든요. 냉정하게. 근데 그럼에도 지난 시즌 세컨더리에서 계속해서 좋은 생산성을 낼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이 제일런 램지의 존재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이제 지금 지난 시즌에 계속해서 어깨 부상을 달고 뛰었던 제일런 램지였는데 프리시즌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100%의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본인은 이제 부상이 없으니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램지의 건강 이슈가 사실 올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램스가 지금 뭐 정규리그보다는 역시 이제 플레이오프 큰 무대에서 강팀들을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뭐 중요한 목표인 팀이고 뭐 정규리그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런 램지가 좀 내년 1월, 2월까지도 뭐 좋은 폼을 좀 유지할 수 있는지가 좀 뭐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비 선수들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사실 이제 스페셜 팀 선수들은 저희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니 해커 선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762만 달러로 캐롤라이나 팬서스로 이제 팀을 옮기게 됐는데 이게 사실 이제 잘할 때는 별로 안 드러나지만 스페셜 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못하면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라일리 딕슨 선수가 이 자리를 메우게 됐는데 라일리 딕슨이 조니 해커만큼 또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니 해커가 어떤 펀팅 킥으로서도 이제 팀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또 맥베이 감독이 좋아하는 이 어떤 위장 공격, 그 폴스다운 상황에서 기습적인 패스를 던져서 드라이브를 연장하고 이런 때에서도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램스에게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카드가 하나 사라졌다는 건 분명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선수단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이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워낙 이제 트레이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1라운드, 2라운드 픽은 없었고 가장 먼저 행사할 수 있었던 이 픽이 3라운드 전체 104번 픽이었습니다. 이 픽으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위스콘신 출신의 오펜시브 가드 로건 브루스 선수를 지명을 한 램스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2016년에 제러드 고프 선수를 뽑은 이후에 1라운드 픽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프에게 좀 당해서 그런지 그 이후에 뭐 1라운드 픽을 의식적으로 뭐 가치를 높게 보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이제 이 드래프트 픽을 이제 적극적인 트레이드 매물로 사용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좀 검증된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는 게 램스의 정책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게 어쨌든
뭐 최근에 계속 플레이오프 진출,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는 우승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 뭐 좋은 선택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이 브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뉴잉글랜드 프리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게 좀 떠오르는데 이 전체 104번으로 이제 콜 스트레인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맥베이 감독이 나만 알고 있는 선수일 거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오스틴 콜벳이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요 3라운드 픽으로 이제 콜 스트레인지를 뽑아서 어떻게 잘 메워봐야겠다. 이런 이제 나름의 보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영감님한테 걸리면서 네. 뭐 어쨌든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로건 브루스로 좀 선택지를 옮겨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로건 브루스 같은 경우 이제 196cm에 143kg,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파워가 좋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스콘신 대학 시절에는 이제 라이트 태클로 더 많은 경기를 뛰기는 했는데 이 패싱 블락 상황에서 이 자신의 옆쪽, 그러니까 코너 쪽으로 돌아오는 상대 엣지 러셔를 막는 데는 다소 좀 부족함이 있었다. 네. 이게 이제 프로 레벨에서 경쟁하기엔 좀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프로에서는 좀 가드 포지션으로 확실하게 전향을 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요. 네. 뭐 일단은 이제 콜 스트레인지를 램스가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선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얘네가 갖고 있던 픽이 3라운드 전체 104번이었는데 이걸로 뽑을 생각을 하고 있던 선수를 1라운드 픽을 태웠다? 이거는 조금 열받는 픽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좀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맥베이와 이 빌 벨리책이 뭐 두 사람의 세대는 많이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뭐 NFL을 대표하는 감독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감독들이 모두 눈독을 들였던 서로 다른 위치이기는 했지만 다른 순번에서 이 눈독을 들였던 콜 스트레인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뭐 램스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좀 흥미롭게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램스까지 NFC 웨스트 네 팀의 프리시즌 움직임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이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프리시즌도 시작을 했고 이제 정규 시즌까지 한 달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8월 초에 이 홀 오브 페임 경기를 뭐 시작으로 치열한 승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풋볼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팬분들도 좀 시간을 내셔서 이제 다시 좀 게임 패스나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네. 이제 풋볼을 조금씩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 이 NFC 웨스트 관련한 얘기를 뭐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쿼터백이 가장 중요한 지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쿼터백에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걱정의 가지수, 경우의 수를 네 팀이 골고루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애틀은 그냥 클래스가 지금 낮은 선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걱정. 나이너스는 유망주긴 하지만 검증이 안 된 선수여서 걱정. 애리조나는 멘탈 이슈 때문에 걱정. 램스는 이제 피지컬적인 부상 이슈 때문에 걱정. 그러니까 어느 팀 하나 좀 확실하게 이거는 정말 상수로 간다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액면가로 보면 뭐 램스, 나이너스, 카디널스 그리고 시옥스로 좀 확실하게 클래스가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쿼터백 이슈가 크게 터지는 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AFC 웨스트 네 팀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앞서 제가 그 이제 시즌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 프리시즌에 대한 얘기를 좀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뭐 8지구 모두 다 뭐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고 뭐 다들 이제 각자의 이유로 치열하지만 역시 AFC 웨스트만큼은 정말 많은 팬들이, 그러니까 그 팀들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팀 팬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렇게 강팀들이 좀 즐비한 뭐 지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AFC 웨스트 방송을 뭐 또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또 좀 부담감이 작용을 하네요.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남은 AFC 웨스트 네 팀의 오프시즌 움직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